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의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무너지고 있는 배우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부증을 질투가 심한 성격 정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의부증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존재 불안이 관계를 통해 분출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왜 나를 못 믿어? 왜 자꾸 확인해? 라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오면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부증 3부 5단계 양극화 단계는 단순한 진행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단계는 관계가 무너질지 아니면 회복의 가능성을 가질지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단계는 인간 의식이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집착으로 갈 것인가, 자각으로 갈 것인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티베트 사자의 서의 통찰을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이 고전은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 즉 바르도바도를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의식은 강렬한 빛과 형상을 마주합니다. 그 빛을 자성으로 알아보면 해탈로 나아가지만 두려워하면 다시 윤회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의부증의 5단계는 바로 이 바르도와 같습니다. 불안이 극대화되었을 때 의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강한 통제 혹은 아주 미약한 자기인식. 이 영상은 왜 이렇게 되는가를 따지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문턱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의부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은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부증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공포가 현재의 관계를 빌려 재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면 비난이 줄어듭니다. 구조를 보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구조를 보면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몇 달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최소한의 가능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5단계는 치유의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는 오직 하나의 특징만 가집니다. 내 불안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미세한 틈, 이 작은 자각, 이 한순간의 멈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더 깊은 통제로 퇴행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문턱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철저히 다룹니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꾸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관계가 다시 추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같은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부증은 드러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의부증 5단계 양극화의 문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단계는 양극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첫째, 불안의 책임을 일부 인식하거나 예를 들면 감정 조절 시도와 상담 치료를 언급합니다. 5단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조절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면 의식은 붙잡거나 집착 혹은 자각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분기합니다. 5단계는 바로 이 분기점의 중류입니다. 첫째, 의부증적 인간은 5단계에서는 인지적 감정 조절 시도, 즉 알아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2단계는 내 감정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아주 미약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감정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감정 사실 분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동을 추궁하기 직전 잠시 말을 멈추고 이건 증거가 아니라 내 불안일 수 있다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충동을 1차적으로 지연시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올라올 때 메모를 하거나 시간을 두고 다시 보려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망념을 즉각 따라가지 말라는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는 바르도에서 빛을 알아보려는 최초의 찰나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통찰은 아니지만 집착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첫 움직임입니다. 둘째, 행동적 감정 조절 시도, 즉 통제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2단계는 통제를 상대에게서 자기 쪽으로 옮기려는 미성숙하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추적, 확인, 캐묻기를 줄이려고 일부러 외출,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의심이 생겨도 바로 질문하지 않고 지금은 묻지 않겠다는 개인 규칙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통화 기록 확인 같은 강박 행동을 스스로 차단하려 시도합니다. 이는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형상을 쫓지 말라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직 두려움은 크지만 업의 자동 반응을 끊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상담 치료 언급, 즉 외부의 거울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기 인식이 일정 임계점을 넘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불안의 전가를 일부 거둡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 개인 상담을 최후 통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언어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험, 어린 시절, 이전 관계를 스스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현재가 아닌 자기 역사로 이동시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이는 외부의 안내문을 듣는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못 보겠다는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5단계까지 가서 감정 조절 시도와 상담 치료를 언급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의부증 전체 집단 중 약 20%에서 25%만이 5단계까지 도달합니다. 그중 실제 상담, 치료를 지속하는 비율은 약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상담을 언급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약 10% 내외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듯 빛을 보아도 그것을 두려워해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5단계는 회복의 시작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2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해야 산다에서 내 불안을 보지 않으면 더는 못 산다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문 앞에서 다시 집착의 세계로 퇴행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악마로 보지 말고 그 또한 마음이 만든 형상임을 알아차리라. 의부증의 5단계는 바로 그 형상을 처음으로 형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순간입니다. 둘째, 통제 실패를 관계 파괴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2단계는 남편 혼자 감당할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5단계는 흔히 오해됩니다. 2단계는 안정 단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의 원인을 상대 자기로 이동시키려는 시도가 처음 발생한 상태입니다. 티벳 사자에 서로 말하면 집착의 업력, 격욕이 느슨해진 찰나의 바르도입니다. 이때 의식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가면 자각과 치료, 뒤로 가면 더 강한 망상과 통제, 즉 문턱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에게 왜 과거의 나쁜 기억을 건드리면 안 될까요? 의부증, 아내의 과거 상처는 언어로 정리된 기억이 아니라 편도체, 신체 감각으로 저장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치명적입니다. 첫째, 예전에도 그랬잖아. 둘째, 네가 어릴 때 그래서 이런 거야. 셋째, 그때 상처받아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재현 버튼입니다. 뇌는 즉시 위험은 지금이다로 판단합니다. 감정 조절 시도는 즉시 붕괴합니다. 5단계에서는 자기 책임 인식이 아직 아주 약합니다. 2단계의 인식은 이런 수준입니다. 혹시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나? 그런데 과거를 꺼내면 메시지는 이렇게 바뀝니다. 역시 난 망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기를 혐오해서 더 강한 통제를 하고 분노가 전이되어 남편을 공격합니다. 즉 회복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그거를 들추는 순간 관계는 치료실이 아니라 법정이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지금의 불안을 다루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잘못되었는지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의부증은 증명 게임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5단계에서 이것을 건드리면 즉시 34단계로 후퇴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관점. 왜 이것은 망령을 불러오는 행위인가? 티벳 사자에서는 바르도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의 형상을 실제로 불러내는 것. 첫째, 과거 기억은 망령, 왕링에 해당합니다.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망령은 외부 존재가 아닙니다. 미해결 감정, 미처 통합되지 못한 기억, 공포로 각인된 상샷. 5단계의 의부증. 아내는
이 망령을 잠시 보지 않으려 애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꺼내는 말은 그 망령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둘째 바르도에서 형상을 지목하면 그것은 즉시 현실이 됩니다. 사자에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너의 주인이 된다. 과거 기억을 말로 특정하는 순간 아내의 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구나. 난 역시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불안은 다시 절대적 진실이 됩니다. 셋째 5단계는 빛을 볼 수 있는 짧은 순간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는 이것입니다. 빛을 보았을 때 놀라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꺼내는 말은 바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5단계에서 남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과거 상처 분석하기. 둘째, 원인 규명하기. 셋째, 그래서 네가 이런 거야 라는 설명. 넷째, 기억을 교훈으로 포장하는 말.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첫째, 과거는 건너뛰고 현재 감정만 다룬다. 둘째, 이해보다 안전감 유지를 우선한다. 셋째, 설명보다 속도 조절을 선택한다. 5단계의 의부증. 아내는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불안을 바라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때 과거를 꺼내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르도에서 망령을 다시 소환하는 행위입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을 네가 만든 줄 알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나 네가 그것을 붙잡으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4단계에서는 아내가 형상을 붙잡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5단계에서는 말뿐 아니라 과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물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매우 해롭습니다. 5단계는 치유가 시작된 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는 오직 하나의 특징만 가집니다. 내 불안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아주 미약한 틈이 생긴 상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전전두엽이 간헐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티벳 사자에 서로 말하면 바르도에서 잠깐 빛이 비치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감각 자극을 최소화하라. 왜 과거 이미지 물건이 말보다 더 위험한가? 말은 전두엽을 거칩니다. 이미지 물건은 바로 편도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첫째, 과거 사건과 연관된 사진. 둘째, 그 시절 사용하던 물건. 셋째, 장소, 날짜. 특정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네 번째, 이때 기억나? 라는 말과 함께 제시되는 자료 등등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 경험입니다. 이미지가 뜨는 순간 감정 조절 시도는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5단계의 감정 조절은 아직 기술이 아니라 의지 수준입니다. 이미지나 물건이 제시되는 순간 첫째, 자율신경계가 각성되고 둘째, 몸이 긴장되며 셋째, 시야 협소하며 네 번째, 피해에서 가해로 이분법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곧바로 34단계의 의부증 반응으로 회귀합니다. 보여주면 이해할 거야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의부증 구조에서 이해는 안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5단계에서는 이해는 과거를 확정하고 과거 확정은 난 위험한 세상에 있다라고 인식하며 위험인식은 통제가 재개라는 이 공식이 작동합니다.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가장 위험한 것은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르도에서는 형상 이미지, 빛, 소리이 나타납니다. 사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투영임을 알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끌고 간다. 과거 이미지나 물건은 이미 검증된 공포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망령에게 몸을 주는 행위입니다. 5단계의 아내는 망령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지나 물건을 보여주는 순간 봐라, 이게 네 공포다. 이게 내 문제다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는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형상을 실제로 확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바르도에서는 말로 설명해도 안 되는데 형상은 더 위험합니다. 사자의 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고도 놓지 못하면 보았을 때는 더 붙잡는다. 즉,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지, 물건은 더 위험합니다. 5단계에서의 절대 금지 원칙은 첫째, 과거 사진 보여주기. 둘째, 그 시절 물건 꺼내기. 셋째, 이거 보면 네가 왜 이러는지 알겠지. 네 번째, 추억, 교훈, 치유 명목의 회상을 유도하는 것은 절대 금지 원칙입니다. 허용되는 유일한 초점,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지금의 안전, 지금의 관계 유지. 과거는 치료실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뤄야 할 영역입니다. 5단계는
망령이 가장 조용해진 순간입니다. 이때 과거 이미지나 물건을 보여주는 것은 그 망령에게 형체와 무기를 동시에 쥐어주는 행위입니다. 티베 사자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너의 마음임을 알지 못하면 너는 다시 그것에게 끌려갈 것이다. 5단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추락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최소한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부증적 인간과 사는 남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한마디입니다. 아래 말들은 단 한 번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경계와 기준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첫째,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문제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순간 평화는 오지만 의심이 사실로 인정되는 구조가 되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옵니다. 둘째,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못 믿어? 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헌신을 증거로 제시하는 순간 증명게임에 재진입하게 됩니다. 셋째, 이번만은 네 말대로 할게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이번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설레를 먹고 자랍니다. 네 번째, 그럼 내가 뭘 더 하면 믿을 거야? 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해결책을 아내에게 넘기는 순간 요구는 무한 증식하게 됩니다. 다섯째,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미래 통제의 약속. 다음 불안은 약속 위반으로 변합니다. 여섯째, 가장 위험것은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는 절대 해서는 안 말입니다. 책임 전가와 감정 폭발 유도는 관계는 심리적 전쟁 상태로 전환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아내의 반응, 악화처럼 보이는 순간은 구조가 흔들리는 정상 반응입니다. 둘째 남편의 역할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 문장의 실수가 몇 달의 노력을 무효로 만듭니다. 의부증은 겉으로는 사랑해서 지키고 싶어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관리하지 못한 채 관계를 관리하려는 심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의부증은 어떤 성장 환경에서 만들어질까요? 둘째, 의부증의 아버지 어머니, 애착 구조의 차이. 셋째, 왜 겉보기엔 강한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의부증적 인간은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가? 이 질문은 겉모습일 뿐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가? 세상은 나를 속일 수 있는 곳인가? 이 질문에 항상 그렇다라고 학습한 사람이 의부증적 인간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심리학적 성장 환경은 불안정 애착과 예측 불가능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조건부였던 어린 시절 성장 환경 때문입니다. 의부증의 가장 강력한 토양은 조건부 애착, conditional attachment입니다. 첫째 말을 잘 들으면 사랑, 둘째, 눈치채면 안전, 셋째, 분위기를 맞추면 평화, 넷째, 실수하면 관계 단절.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는다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랑이 순종의 보상으로 학습된 경우입니다. 이 환경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복종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부모는 웃으며 착하다, 말 잘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내 생각을 숨길수록 사랑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견이 부모의 뜻과 다를 때 부모는 표정이 굳고 대화를 끊습니다. 아이는 사랑은 동의할 때만 유지된다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이 나쁠 때는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아이는 사랑은 침묵과 복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 눈치채면 안전하다. 이것은 안전이 예측 능력에 달려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보호받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감지하면 살아남는다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발걸음 소리, 문 여는 방식만으로 오늘 혼날지 아닐지를 판단합니다. 아이는 관찰을 멈추면 위험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투가 평소보다 짧아지면 아이 스스로 행동을 줄이고 숨습니다. 아이는 눈치가 생존 기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도 지금 말 걸면 안 되겠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아이는 감정 판단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를 맞추면 평화롭다는 뜻은 평화가 자기 조절이 아니라
자기 소고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관계에서 자신을 맞추는 법이 아니라 지우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우면 아이는 장난치던 것을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아이는 내 감정은 분위기를 해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의 기분이 나쁘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기쁨조차 허락받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맞췄을 때만 집안이 잠시 평온해집니다. 아이는 평화는 내가 조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어릴 적 환경으로 실수하면 관계가 끊긴다는 뜻은 실수가 곧 관계 파괴로 연결되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환경에서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존재 위협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실수에도 부모는 며칠씩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실수는 버림받음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감을 둡니다. 아이는 관계는 언제든 끊길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사과를 해도 부모는 받아주지 않고 오래 기억합니다. 아이는 실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부모 대신 배우자를 대상으로 같은 공식을 적용합니다. 첫째 말을 잘 들으면 안심되고, 둘째 눈치를 못 채면 불안해지고, 셋째 분위기가 어긋나면 위협을 느끼며, 네 번째 작은 실수에도 관계 붕괴를 상상합니다. 의부증은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성인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환경에서 아이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첫째, 사랑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항상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성인이 된 후 그 대상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었을 뿐 심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설명되지 않고 폭발했던 가정 환경 때문입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성장 환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분이 예측 불가능하고, 둘째, 이유 없는 냉담, 이유 없는 분노와, 셋째, 설명 없는 침묵, 설명 없는 처벌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는 사실 확인보다 눈치 읽기를 생존 기술로 익힙니다. 그 결과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는 없어도 느낌이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이것은 직관이 아니라 과거 생존 전략의 잔재입니다. 세 번째, 어릴 때 환경은 자기 가치가 타인의 충성으로 증명되던 환경 때문입니다. 의부증은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존재 확인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상대가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해진다. 그래서 의부증은 외도 그 자체보다 관심의 분산, 감정의 이탈, 시선의 이동에 더 예민합니다. 의부증적 인간의 어릴 적 환경학적 조건은 다음 두 가지 통제와 불신이 정상화된 사회에서 자란 환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 감시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문화에서 자란 환경 때문입니다. 첫째, 가족 간 감시. 둘째, 사생활 없는 관계. 셋째, 숨길 게 없으면 다 말해야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통제는 보호이고 자유는 위험하다. 의부증은 개인 병리가 아니라 통제적 관계를 정상화한 환경의 산물입니다. 다음은 통제와 불신이 정상화된 환경에 자란 아이의 의부증. 의부증적 인간의 뿌리는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어릴 적 자라온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통제와 불신이 정상으로 작동하던 가족사회 환경에서 자란 경우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배웁니다. 통제는 보호이고 자유는 위험하다. 이제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감시가 일상이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의부증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는 서로를 믿기보다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늦게 들어오면 가족 모두가 이유를 캐묻습니다. 어디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아이에게 이 경험은 이렇게 각인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받는다. 그리고 방에 혼자 있으면 부모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봅니다. 노크는 선택이 아니라 생략됩니다. 아이는 배웁니다. 내 공간은 언제든 침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모이면 누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요즘 관심사가 뭔지 서로 보고합니다. 이 환경에서 아이는 감시는 관심이고 확인은 애정이라고 학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부증 5단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2단계는 안정이 아닙니다. 2단계는 문턱입니다. 앞으로 가면 자각과 치료, 뒤로 가면 더 강한 망상과 통제. 특히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과거를 건드리는 순간 관계는
치료실이 아니라 법정이 됩니다. 이미지, 물건, 기여.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집의 사자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상을 실제로 확정하면 그것은 너를 끌고 간다. 의부증 5단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설득자가 아닙니다. 치료자도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형상이 다시 실체가 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부증은 현재 배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구조, 예측 불가능한 사랑, 조건부 인정, 통제와 불신이 정상화된 환경의 결과입니다. 즉, 의부증은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의부증 4부에서는 이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 의부증은 어떤 성장 환경에서 만들어지는가? 둘째, 아버지 애착이 손상된 경우와 어머니 애착이 손상된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왜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의부증이 더 자주 나타나는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버려질 공포에 묶여있는 구조. 이 역설을 해부하겠습니다. 의부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표면만 다루게 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증거를 찾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약속하고,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이러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관계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부증은 사랑에 과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공포의 기원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설명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방향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 의부증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